우리는 저번 시간에 일본 적군파가 어떻게 대중들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또 왜 집권에 실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1부부터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2부를 들어가기 전에 1부에서 진행했던 조직도를 살짝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진보 세력의 가장 초기 단계는 전학년입니다. 전학년은 기시노부스케의 강경 대응으로 전학 공투회의로 진화합니다. 이 전공투 사이에서 분파가 여러 개 생겼으니 그 중 하나가 적군파입니다. 적군파는 다이보사스 고개 사건, 요도 사건, 테라비스 공항 사건 등 과격 행동을 해서 1기 지도부는 대량으로 검거돼 체포됩니다. 적군파 2기 지도부는 혁명좌파와 통합을 해 연합 적군을 만들어 총 29명의 특공대를 만들고 5명만이 아사마 산장에서 체포됩니다. 며칠 뒤 경찰이 12구의 사체를 발견합니다. 여기에 의문을 가진 퍼트리샤 스테인호프 교수는 적군파 잔당들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2부를 시작합니다. 마약도 없었고 술도 담배도 지급을 엄격히 했습니다. 운동권 핵심인 만큼 고학력자, 명문대 학생들이었고 이전 정신이상 징후라든지 전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적군파는 인터내셔널 그리고 세계 동시혁명을 추구하는 노선이었고 혁명좌파는 마오쩌둥주의자로서 반미, 애국 같은 민족해방운동을 추구한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합칠 수 있었던 이유는 총과 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과격성 때문이었죠. 수사망이 좁혀지니 카스트로와 체게바라처럼 게릴라전을 할 수 있도록 빨치산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전국 산에 전진기지를 세웠습니다. 모리가 연합적군 자리에 앉은 것은 나가타 히로코보다 이론을 현실에 잘 부합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모리가 하는 이론에 따르면 인지부조화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모리가 나서서 사람들은 혁명을 바라고 있으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잡혀서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를 하면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동지들이 모리의 카리스마에 압도돼서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이 법이었고 현실과 충돌할 때면 좋은 변명이 되었으니까요. 만약 의문을 가져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다고 말할 때면 다음날 고발당해 총알로 끌려가 48시간 동안 서있는 형벌을 받거나 강해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집단 구타를 견뎌야 했습니다. 죽은 대부분의 동지들은 다른 동지들을 모리에게 고발하지 않고 고발당한 사람들이었고 자신이 죽지 않으려면 동지를 고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처음에 나에게 동지를 왜 죽였냐는 말을 하셨죠. 그때 내가 처음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리의 공포에 지배되어 있었고 나의 나약함을 숨기고 사람을 죽였다는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리의 말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양심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나의 책임도 아니었고 나약해서 죽은 것이라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적시합니다. 왜 한 사람의 말에 수많은 사람들은 복종하였는가? 이는 유명한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에서도 나타납니다. 밀그램은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부당한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거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설계했죠. 그래서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압을 올려서 최대 450V, 즉 사람이 이미 죽을 수 있는 전압을 넘어선 성까지 올리게 했는데 실험자 중 65%가 최대 출력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올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자기 책임을 회피한 전설적인 실험입니다. 적군파를 인터뷰하면서도 똑같은 논리가 등장했었습니다.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은 상관없다. 따라서 과거에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역사가 나를 판단할 것이다 라는 진술은 좋은 예시가 됩니다. 공포와 엄격한 자아 비판으로 도주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죽은 동지들이 이탈자였고요. 모리와 나가타는 이탈자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고 철저하게 보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때리고 약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고행과 신체 단련은 정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니라 나약함을 물리치고 강인한 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단련시키자는 의도였습니다. 아닙니다. 가토와 고즈마 같은 경우 허가 없이 연애를 했었고, 이 행동이 중앙위원회의 눈에는 조직의 조화를 흐트러뜨리고 공산주의 정신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판단하에 그 둘을 기둥에 묶고 식사를 주지 않고 화장실에도 보내지 말도록 명령했습니다. 곧 닥쳐올 총력전 전투 앞에 정신이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연애를 했다는 것은 나약해졌다는 것. 합리화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우리 동지 오자키 미치오가 총화의 대상이 되었는데, 모리는 미치오가 혁명전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덩치가 가장 큰 사가구치 히로시와 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반죽음이 된 오자키는 밤새도록 서서 묶여 있었는데, 감시역에게 묶여있는 오자키가 자신에게 조금만 눕게 해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했다는 소식이 모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 우리에게 오자키를 더 단련시키라는 명령을 내렸고, 우리는 집단적으로 그를 두드려 팼습니다. 다음날 오자키가 죽은 채로 발견됐을 때 우리는 충격을 상당히 받았지만 모리의 말을 듣고 우리는 안심했습니다. 오자키는 자신의 공산주의화를 이룩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충격으로 죽었다. 네, 딴지를 걸면 다음 희생자는 자신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인을 했다는 죄책감을 덮어버릴 아편 같은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약하게 때리거나 총알이 소극적이면 도야마와 나메카타처럼 죽은 동지인 고즈마의 사체를 묶고 때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피해자가 되는 것처럼 결국 도야마와 나메카타는 도망갈 계획을 세우다가 걸려서 장작으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 든 생각은 왜 두드려 맞지 않을 정도로 태도를 정갈히 하지 않는가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공포심을 분노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고, 적개심을 두려운 자에게 쏘지 못할 때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증오의 말을 내뱉기 쉬운 것처럼요. 그렇게 총 12명을 죽인 후 공포정치를 이어가던 의장 모리스네와 나가타 히로코는 급한 용무로 도쿄로 갑니다. 그 사이 아사마 산장에서 체포된 이 사람, 사가구치 히로시가 임시 의장을 맡습니다. 완벽하게 연합적군을 휘어잡았던 모리와 나가타가 사라지니 연합적군 중 대다수는 시계를 떨어뜨렸다며 혹은 시계를 떨어뜨린 사람을 찾으러 간다며 하나 둘씩 이탈하기 시작했죠. 사가구치는 모리가 했던 것처럼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 총알을 하려고 했으나 자신 또한 동지 폭행에 진절머리가 나 있었고 다른 남아있던 인원도 내키지 않아 했기에 조직은 모리가 총알의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기 전 연합적군 초기 단계로 회귀합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은 5명. 며칠 뒤 모리와 나가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경찰들은 이들의 본거지를 알아냅니다. 결과는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마 산장에서 장렬하게 체포됩니다. 일본 적군파, 혁명좌파, 그리고 연합적군은 일본 진보운동의 한갈래였을 뿐이지만 그 파급력이 일본의 학생운동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괴멸 수준으로 몰아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보았다시피 기시노부스케와 공안당국이 대학 비자금을 덮으려고 야쿠자들을 동원해 학생들을 두드려 패거나 파출소 안에서의 고문 같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그것이 과격파를 탄생시켰고 악순환이 악순환을 몰고 결국 조직 내 살인을 한 피의자와 피해자가 동일 인물이었다는 것까지 온다면 누구를 비난해야겠습니까?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2보병사단에서 총기 난사를 했던 임병장 또한 군생활 내내 집단 따돌림을 당해왔으며 빨치산과 같이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능했던 작은 사회 내에서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 없이 벌어진 일입니다. 상황에 닥쳐보면 어느 누구라도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도 폭력투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PLP와 같이 행동했던 시게노 부사쿠의 말을 들어보면 사회운동, 학원투쟁, 지역투쟁, 노조운동, 반전투쟁 등 다양한 차원의 투쟁이 있었지만 적군파는 혁명과 무장투쟁으로 노선을 잡았으니 대중성을 교려한 권력과의 전쟁에 우리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운동권 내부의 순수성 싸움에 빠져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혁명을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든 상관이 없다는 독선에 빠졌다 라는 처절한 반성을 합니다. 더욱이 일대의장 시오미 다카야는 일본 평화헌법 수호 집회를 하면서 아베의 염원인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성과 악이 뒤섞여 있는 우리에게 극단주의와 그리고 그 극단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극단주의는 이 나라를, 사람들을 지옥 불구덩이에 몰아넣을 수 있는 부작용이 너무나 다분합니다. 그건 자유시장 경제를 추앙하는 종교나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종교든 혹은 남혐을 하는 여성이든 여혐을 하는 남성이든 극단의 극단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문제는 생깁니다. 우린 연합적군 사건을 보면서 우리와 그들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고요. 저러한 권위주의적 형태와 과격성은 회사든 사회든 어디든지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나요?